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진행의 장윤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로 1시간 꽉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부동산 강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홍수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부동산 강의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금리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뭐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빅스텝을 단행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내 2.5%까지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시장과 또 금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풀어주실까요? 네, 지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에는 6억 4천만 원 정도였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21년도에는 11억 4천, 2022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약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졌고 또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택의 공급이 매우 부족했던 시절이었죠. 거기다가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져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한 한 해였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다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저가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원이 뛰고 뭐 고가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이 뛰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은 1억이 뛰고 어느 집은 20억이 뛴 이 가격의 차이뿐이지 전국의 모든 주택이 거의 가격이 상승한 시절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가와 저가의 집값이 약 10배 이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지역별의 가격 불균형도 더욱더 심화되고 이 지역별 부동산 가격 양극화도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시점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물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면서 또 기준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6월 내에 또 한 번의 빅스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텝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제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0.25%씩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가 되고 있어서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특히나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이 부동산 하락기이다, 부동산 상승기이다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인데 다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 금리가 인상되었던 시절에 이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8년 동안 이 기준금리가 8번 이상 인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3.25%에서 시작을 해서 약 5.25%까지 약 2% 정도 금리가 상승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 금리 상승기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히려 주택의 매매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지난 40년간 서울의 이 주택가격 매매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40년간 이 매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시점 또 왜 하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지시는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이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래프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매매 가격은 꾸준하게 이제 가격이 우상향,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가격 하락하는 구간을 몇 군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격 하락하는 구간, 요 한 구간, 또 요 부분에서도 가격이 하락을 했네요. 이 부분, 또 요 부분. 이렇게 세 군데 정도 가격 하락 시점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 가격이 하락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때 첫 번째 구간은 1990년대 초에서 94년도 초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는 일기 신도시가 공급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중동, 일산, 평촌 등 이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1997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죠. 외환위기가 있었던 시기이고요. 또 세 번째로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2010년도에서 11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 이때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금리가 급하게 상승했던 시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은 일기 신도시가 많이 공급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IMF 시절 그리고 2010년경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급이 과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고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금융권의 이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부동산의 투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가격의 어떤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이 부동산 시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금리 하나만으로 움직여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각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하락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현재 시기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 또 외곽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높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도 이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다시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얻었던 것이거든요. 이번 윤석열 정권은 다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규제 지역의 LTV를 완화해주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유예해줍니다. 또 고가주택 15억 이상의 대출 규제 등이 완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의 규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중 당연히 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수요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앞으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이나 어떤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 서울 도심으로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은 정부 정책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주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 안에서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저층 주거지,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금리 인상과 앞으로 부동산 하락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월세 시장이 전세 시장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월세 시장이 전세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50% 비중을 또 달하고 있고, 또 어떤 통계에서는 오히려 월세가 전세 시장을 넘어섰다라는 이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인상된 금리 비용 부분을 임차인의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월세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싼 월세를 내가 지불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되나 하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욕구 수요는 또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이론은 맞지만, 현재처럼 집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제 지역에 또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능한 이 소형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부동산 금리 상승이나 이 부동산 하락계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고금리 시대가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전략들 살펴드렸으니까요. 정부 정책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